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미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링거줄이 팔뚝에 꽂혀 있었고 모니터는 단조로운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서울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 방 안에는 오직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가 스스로 선택한 침묵이었습니다. 안현태.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고록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방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권력의 심정부에서 두 걸음 떨어진 자리,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야 하는 자리.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도 중요한지, 왜 수십 년 전의 한 노인의 고백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 수 있는지, 왜 어떤 진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지. 안현태가 경호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1980년대 초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막 권력을 공고히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정은 공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해산되었고 언론은 통제되었으며 반정부 인사들은 밤사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문 끝에 자백서에 서명했고 누군가는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호실장의 역할은 단순히 대통령의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새벽 2시에 청와대를 드나들었는지, 어떤 봉투가 어떤 손을 거쳤는지, 어떤 명령이 문서 없이 내려졌는지. 안현태는 이 모든 것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 1995년 매란죄로 기소되었을 때도,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그리고 나중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을 때도 안현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재판정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 노인은 자신이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것들이 목구멍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달라집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바뀝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복수보다 역사 앞에 서야 한다는 공포가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현태의 고백은 단순히 오래된 권력자의 비리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역사가 실제로는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이 두 단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숨을 멈춥니다. 5.18 민주화운동. 계엄군이 민간인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166명. 하지만 실제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보다 훨씬 많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것을 불순 세력의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압은 불가피했다고 했습니다. 명령체계는 정당했다고 했습니다. 안현태는 그 명령체계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진압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계산된 결정이었다고. 미리 알고 있었다고. 규모도
결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인지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유족들은 진실을 요구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생존자들은 악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그 5월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직접 본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이었을까요?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안현태는 왜 30년을 기다렸을까요? 무엇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결국 그 침묵을 깨뜨렸을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새겨진 공포입니다. 경호실장이었던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2021년 11월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런 진정한 사죄 없이, 광주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인정 없이, 역사 앞에서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로. 그것이 안현태를 바꿨습니다. 주군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죽음과 자신이 무덤까지 가져갈 것들에 대한 질문뿐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를 밤마다 깨웠고, 결국 그는 결정했습니다. 말하겠다고.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안가.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한 독재자의 죽음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갑자기 머리를 잃었습니다. 군부 내부에서는 즉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공백을 채울 것인가? 누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누가 가장 대담하게 행동할 것인가? 그 답은 1979년 12월 12일 밤에 나왔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밤, 청와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전화가 오고 갔는지, 어떤 장군들이 저항했고 어떤 장군들이 굴복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이후 수일 동안 권력이 어떻게 완전히 장악되었는지. 안현태는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전두환의 핵심 측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충성스럽고 말이 없고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권력자 주변에서 살아남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호실장이 됩니다. 경호실장의 하루는 대통령의 하루와 같이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모든 일정, 모든 만남, 모든 대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모두. 그는 대통령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듣는지, 어떤 소식에 분노하고 어떤 이름에 눈빛이 달라지는지를 알았습니다. 1980년 봄이 되었을 때 전국에서 민주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안현태는 그 시기 내내 청와대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 위에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5월이 오기 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단순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님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결정이 내려지는 방에 공기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가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통제된, 계산된, 목적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안현태는 30년이 지나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권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광주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광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경호 실장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그저 따라갑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안현태는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재판이 열린 뒤에도, 세상이 바뀐 뒤에도. 하지만 그림자에도 기억이 있습니다. 안현태가 가장 먼저 털어놓은 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두환 재임 시절 청와대로 흘러들어온 비자금의 규모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995년 재판에서 검찰은 2,205억 원의 비자금을 확인했습니다. 전두환 측은 끝까지 부인했고 추징금 집행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가 사망할 때까지도 956억 원이 미납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현태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재판에서 밝혀진 금액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직접 청와대로 가져온 현금, 이름 없는 봉투들,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오간 돈들. 안현태는 그 봉투들이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그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방문이었습니다. 그 회장은 작은 가방을 들고 왔고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안현태는 그 가방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그 회장이 나간 뒤 전두환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알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받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경유착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교과서에는 198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늘었고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 얼마를 가져왔는지, 어떤 사업가가 권력의 비호 아래 경쟁자를 밀어냈는지. 안현태는 그 거래들의 목격자였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돈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돈은 숫자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현태가 말하려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것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이 연이어 의문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이었고 사고였고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들 뒤에 어떤 손이 있었는지,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 안현태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들이 있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월 17일 자정, 1980년,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학이 폐쇄되었습니다. 국회가 정지되었습니다.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공수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현태는 그 밤 청와대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직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국의 군 부대 현황, 각 도시의 시위 상황, 체포된 정치인들의 명단, 문서들이 쌓였습니다. 안현태는 그 문서들을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억하는 것은 소리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소리,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려지는 한마디. 예정대로 하라. 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에는 완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광주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틀 뒤, 총이 등장했습니다. 안현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밝힌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광주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통제 불가능한 사태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어느 정도의 유혈 사태가 예상되었고 그것이 용인되었다는 것.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안현태는 이 말을 했습니다. 병상에서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를 이해하려면 그동안 전두환 측이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광주 진압 명령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지휘관들의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안현태의 말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막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첫 총성이 울린 것은 5월 20일이었습니다. 도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이 집단 발포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만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거리에는 시신이 널렸습니다. 병원에는 부상자가 넘쳤습니다. 광주는 고립되었습니다.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기자들이 차단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텔레비전이 방영되었습니다. 안현태는 그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무슨 표정들을 보았는지 기억합니다. 초조함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마치 예상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언제 끝날 것인가? 얼마나 더 걸릴 것인가?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안현태는 이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현태의 고백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부분입니다. 재판에서도, 청문회에서도, 어떤 공식 조사에서도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문서들. 하지만 안현태는 그것들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5.18 이전 계엄 확대와 광주 작전을 다룬 내부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상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항의 규모, 진압에 필요한 병력, 그리고 예상되는 사상자 범위. 군사작전 계획서처럼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안현태는 그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그중 일부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오히려 훗날 요직에 올랐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들은 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들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안현태의 말에 따르면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고 국회에서 50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청와대와 보안사령부 내부에서 대규모 문서 파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현태가 새롭게 말한 것은 일부 문서들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숨겨졌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들을 보험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권력자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방식으로 그 시대의 공범들은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안현태는 그 문서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병실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안현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진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안현태의 고백은 위협이었습니다.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지만 책임은 현재의 것입니다. 안현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특정 사람에게 남겼다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공개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언이었습니다. 역사를 향한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그 유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안현태는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 우리가 알고 있는 1980년대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쓰여야 할 것입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안현태가 30년 동안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던 이름들. 그것들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담고 있는 무게는 수십 년의 침묵만큼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군인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그는 광주 진압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훗날 그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가면도 했습니다. 회고록도 썼습니다. 그 회고록에서 광주는 2페이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안현태는 말했습니다. 그가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명령을 요청했다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른 군인이 아니라 스스로 더 강력한 진압을 원했고 그것을 위로 건의한 사람. 5월 21일 집단 발포 결정이 아래에서 올라온 요청이었다는 것. 그리고 위에서는 그것을 승인했다는 것. 책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현태가 언급한 두 번째 인물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정권의 핵심 민간 참모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책 조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안현태에 따르면 그는 5.18 국면에서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혈 사태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설계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광주를 북한과 연계된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 그렇게 하면 진압은 정당해지고 전두환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 영웅이 됩니다. 실제로 그 프레임은 수십 년 동안 작동했습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광주 시민들을 불순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수 집회에서. 안현태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이야기였다고. 북한 개입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회의에서 결정되었는지 안현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기적,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역동적이고 활기찬 민족, 성화가 타올랐고 세계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 불과 몇 달 전, 전두환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현태는 그것이 협상의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민주화 압력에 의한 자진 퇴임이 아니었습니다. 물밑에서 거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대신 무엇을 보장받았는가? 첫째, 신변 안전. 퇴임 후 어떤 형태로든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 그것이 처음에는 지켜졌습니다. 1988년 이후 몇 년간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재산.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다양한 경로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 해외 자산, 가족 명의의 부동산. 안현태는 그 분산 작업이 퇴임 직전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현태의 고백에서 가장 개인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경호실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전체를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합법적인 부분과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 모두를. 그는 자신이 공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권위주의 정권의 부역자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안현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더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두려웠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자기 설득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권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전격 기소했을 때 안현태는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도 핵심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을 물었지만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없었다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진행되었고 전두환은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결국 2년 만에 사면되었습니다. 안현태는 그 사면 결정을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자신이 침묵을 지킨 덕분에 그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말했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안현태의 고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는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5.18 당시 광주에 있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오빠를 잃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오빠의 사망 원인은 교전 중 사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의 시신을 직접 봤고 그것이 교전 중 사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도망치다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40년 넘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습니다. 증거가 없다. 명령 개통이 불분명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안현태의 고백이 알려지자 그녀는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현태 측 가족으로부터였습니다. 안현태가 자신의 고백 중에 그녀의 오빠 이야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그 명령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안현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40년이 넘도록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안현태의 고백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진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은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현태의 고백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현재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돌고 있습니다. 구두 증언, 병상에서의 진술, 제3자를 통해 전해진 내용. 이것들이 수십 년 된 사건의 공식 기록을 바꿀 수 있는가? 현행법으로는 어렵습니다. 5.18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일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연장되었지만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안현태가 언급한 일부 사안들, 특히 개별 사망 사건들과 문서 은폐와 관련된 행위들은 법적으로 다루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과 역사적 진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현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인물을 향한 것도 아니었고 역사를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는 그 여성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그 사과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는 상처를 지우지 않습니다. 진실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습니다. 안현태가 말한 것들, 그가 기억한 이름들, 그가 증언한 장면들, 그것들은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노인의 창란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결국 진실의 편에 서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이 왔습니다. 2023년 겨울, 안현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3. 부고는 작은 기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전직 경호실장 사망, 몇 줄짜리 양력, 그리고 침묵. 대형 신문들은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방송 뉴스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마치 그의 죽음이,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광주에서는 달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현태의 고백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겠다고.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그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수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 여성도 서명했습니다. 오빠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현태가 말했던 유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특정인에게 남겼다는 그 유언.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총 12시간 분량. 그가 입원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이름들, 날짜들, 장소들, 그리고 그가 직접 목격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파일은 현재 한 법률 대리인의 손에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자들의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 공소시효 문제,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파장. 이 모든 것들이 그 12시간짜리 파일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조용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역사 문제는 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위험합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건드리면 반발이 따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침묵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침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광주의 거리에는 지금도 5월이면 꽃이 놓입니다. 망월동 묘역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젊은이들의 이름 앞에 그 이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안현태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들도 있었고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여전히 빈칸들이 있습니다. 그 빈칸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언이 필요하고 더 많은 문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균열을 냈습니다. 30년간 단단하게 유지되어 온 침묵학의 벽에 작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그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한 사람의 후회가, 한 사람의 미안하다는 말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무엇으로 자랄지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광주는 1980년의 일이 아닙니다. 광주는 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권력이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덮어두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직면할 것인가? 안현태는 죽기 직전에야 직면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은 진실이 없는 진실보다는 낫습니다. 불완전한 고백이 완전한 침묵보다는 낫습니다. 그 12시간짜리 녹음 파일이 언젠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무엇을 알면서도 외면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역사는 기다립니다. 광주는 기다립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